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다음 달이 종합소득세 5월달 신고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금융사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안내 자료를 보내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그 안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이러이러한 이자 소득, 금융 소득이 있다 정도만 나와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여야 합니다라는 어떤 안내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엇인지, 어떤 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세금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을 제대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은 개인이 1년 동안, 즉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주요 골자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2천만 원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자와 배당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죠. 원천징수로 하면 그것을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그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으로 14%죠. 물론 뭐 지방소득 때 1.4%가 또 있으니까 15.4%인데 이 15.4%를 차감하고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소득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을 받게 되죠. 요 원천징수로 차감된 세액으로 그냥 모든 납부가 끝나버립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완납적 원천징수, 다른 말로 분리과세라는 말도 씁니다. 완납, 이미 다 납부했다는 얘기죠. 세금을 원천징수로서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분리과세, 뭐로부터 분리시킨다? 종합과세로부터 분리해서 그냥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자체로 모든 세금의 납부 의무가 끝나버리는 상황. 그렇게 돼서 이걸 분리과세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안 되죠.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이것을 종합과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볼게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때는 조건이 있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없을 때,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 대표적으로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습니다.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인데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원천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세금이 과세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종합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없을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4%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분리과세라고 얘기합니다. 뭐로부터 분리시킵니까?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납세 의무를 끝내겠다 그 얘기죠. 분리과세에는요, 14%의 단일 세율을 과세함으로써 소액 금융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2천만 원 이하라면 과표로 봐도요. 14%는 적절한 과세입니다. 최저 6%에서 최고 45% 세율로 과세가 되다 보니까 자 14%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되고 뭐 세부담도 낮지만 과세 형평에서도 큰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다른 소득, 근로사업, 기타, 연금 이런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은요. 세금 계산을 두 번 해봅니다. 두 번 해서 그 둘 중에 큰 걸로 가게 되는데 이런 개념이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서 과세된 세액이 금융소득 전체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된 세액보다 작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계산법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합과세한다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했는데 그것이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작다? 그러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면 안 되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원천징수로서 과세되는 세금보다 높아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과세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과세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것으로 과세한다. 이제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요. 요게 일반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대로 간 겁니다. 볼게요. 2천만 원까지는 똑같이 14%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를 하고요. 그렇죠.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를 하고요. 2천만 원 초과분. 자, 과표에서 2천만 원을 뺐죠. 이건 뭐예요? 요 과세표준 2천만 원 뺀 거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다른 소득도 있지만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 초과분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 과표가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포함해서 전체 6천이었다. 6천 중에서 금융소득의 2천만 원 부분은 14% 과세하지만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뭐죠? 누진세율, 기본세율로 적용한다. 이게 뭐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대로 말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천이었어요. 금융소득이 3천. 그리고 다른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 3천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치면 얼마예요? 6천이 되죠. 그런데 2천만 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어떤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그대로 14%를 적용해서 이렇게 과세를 하고 6천에서 2천을 빼면 뭐죠? 이제 4천만 원이 되죠. 요 4천만 원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근로소득 3천과 금융소득 중에 얼마죠? 1천만 원, 2천만 원 초과분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누진세율, 즉 기본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요게 이제 누진세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죠? 밑에 비교 산출세액 그래서 금융소득 전체를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25%인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금업을 하지 않는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업체가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 그것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원천징수율이 좀 높죠. 25%로 과세를 하는데 어쨌든 이거 밑에 거는 뭐냐 하면 전체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누진세율,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건데 위에 계산한 일반 산출세액이요. 밑에 계산한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거랑 했을 때 항상 커야 되죠. 작을 수는 없습니다. 요게 마지노선이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하에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납세 의무를 끝내버리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했을 때 2천만 원 이하에 적용하는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처럼 했을 때의 세금 그리고 일반 산출세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한 거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함께 누진세율 이렇게 한 것 중에 어떤 거요? 큰 것으로 가겠다. 그렇죠. 이 밑에 있는 비교 산출세액보다 작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산출세액의 비교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게 뭐냐면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을 좀 생각해 볼게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여러분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요. 이게 원천징수로 과세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종합과세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원천징수가 됐더라면 그냥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가 됐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 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국외금융소득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계좌에서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요.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국외금융소득은 그 현지 그 나라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나라의 계좌를 통해서 직접 어떤 금융상품의 투자가 일어났을 때, 즉 우리나라 금융사를 통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그 국외 계좌로부터 직접 그 나라의 금융사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우리나라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언제 발생한다? 그 나라에 직접 그 나라의 그 화폐로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서 직접 그 나라의 금융소득, 금융자산의 투자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겠죠. 받았다면. 네, 그런 케이스고 국외 금융자산에 투자했어도 우리나라 금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계좌를 통해서 투자가 일어나면 원천징수가 됩니다. 들어올 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공동사업을 하는데 출자만 한 사람의, 즉 사업은 하지 않고 출자만 한 사람의 배당소득도 뭐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주요 골자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을 때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누진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의 14%를 적용합니다. 왜 그래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즉 원천징수가 됐다면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났을 상황인데 뭐죠? 국외에서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 있는 바람에 한 번도 과세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세가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4%로 과세가 일어나고 다른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뭘 살펴봤냐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